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의 22대왕 정조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화성을 건설한 개혁군주, 규장각을 세워 학문을 장려한 성군. 이런 위대한 업적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정조가 아니라 한 여인을 평생 소중히 여긴 따뜻한 남편 정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효의왕후 김씨. 1753년에 태어나서 1821년에 돌아가셨으니 68년이라는 긴 생을 사신 분이지요. 그중 24년을 정조와 함께 하셨고, 정조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21년을 더 사시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내셨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왕실에서는 후궁들을 들여야 했지만 정조는 끝까지 효의왕후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이런 부부가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1시간 동안 이 두 분의 평생에 걸친 사랑과 신뢰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1761년 영조 37년의 일입니다. 당시 세손이었던 이산, 훗날의 정조는 10살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그런데 벌써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왕실에서는 후사를 이어야 하니까 일찍 혼인을 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새손빈으로 간택된 소녀가 바로 김씨였어요. 본관이 청풍 김씨인데 아버지는 김시묵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김씨 집안은 현종의 왕비였던 명성왕후와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영조 할아버지께서 이 집안에서 왕비가 나왔으니 이번에도 좋은 왕비감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김 씨는 1753년 12월에 태어났으니까 1761년에는 겨우 8살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죠. 새손보다 1살 어린 꼬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김 씨가 9살이 되던 1761년에 삼간택을 거쳐서 별궁으로 들어갔는데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그 시절에 천연두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어요. 다행히 김 씨는 천연두를 잘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듬해인 1762년 2월 10살이 된 김 씨와 11살이 된 새손 이산이 정식으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살, 11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4, 5학년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부부가 되었다니 참 다른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어린 부부에게 곧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혼인한 지 겨우 4개월 만인 그해 5월에 새손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살, 11살 어린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극이었죠. 새손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아들이 될 뻔했고 어린 새손빈 김 씨도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린 김 씨가 보여준 행동이 정말 대단했어요. 영조께서 해경궁 홍 씨와 김 씨에게 각자 친정으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김 씨는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인 해경궁 홍 씨가 계신 곳에 머물겠다고 했어요. 겨우 10살짜리가 말이에요. 이 일로 영조는 어린 새손빈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알게 되었고 더욱 아껴주시게 되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어려울 때 가족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진 아이였던 거죠.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맺어진 혼인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큰 시련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어린 새손 이산과 새손빈 김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손은 창덕궁에 있는 어머니 해경궁과 떨어져서 경희궁에서 혼자 지내야 했어요. 아버지가 죄인으로 몰려 돌아가신 상황에서 새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죠.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는 셈이었으니 11살 아이에게는 얼마나 쓸쓸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런 새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새손빈 김씨였어요. 비록 1살 어렸지만 김씨는 새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 두 사람은 경희궁에서 함께 지냈어요. 새손은 공부에 매진했고 새손빈은 그런 새손을 옆에서 조용히 뒷바라지했습니다. 새손 이사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할아버지 영조께서도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다고 감탄할 정도였죠. 하루에 책을 몇 권씩 읽고 시도 짓고 글씨도 연습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새손빈 김씨였어요. 김씨도 그냥 놀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왕실의 여인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았죠. 특히 한글 글씨를 아주 잘 썼다고 해요. 나중에 왕후가 된 후에 쓴 만석군전이라는 소설 필사본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글씨가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2020년에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거든요. 어린 시절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상상해보면 참 따뜻해요. 새손이 공부하고 있으면 새손빈이 옆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고, 새손이 힘들어하면 전화,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좀 쉬세요라고 말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시기에 새손은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한, 언제 다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새손에게 새손빈 김씨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같은 나이대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정조가 된 후에도 정조는 효의왕후를 대할 때 항상 존중하는 말투를 썼어요. 다른 후궁들에게는 반말을 해도 효의왕후에게는 늘 높임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습관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 같아요. 1775년 새손 이산이 23살이 되었을 때 대리청정을 시작했어요. 영조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정치를 새손이 대신하게 한 거죠. 이때부터 새손은 본격적으로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새손빈 김씨는 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었어요. 새손이 정치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었죠. 그런데 이 무렵부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겼어요. 두 사람이 혼인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왕실에서는 후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주변에서 후궁을 들이라는 압력이 점점 강해졌을 거예요. 새손빈 김씨도 이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자신 때문에 새손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새손 이사는 그런 새손빈을 탓하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대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어려움을 견디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1776년 3월 5일 영조께서 83세의 나이로 승하하셨어요. 그리고 새손 이산이 조선의 22대 왕 정조로 즉위했습니다. 새손빈 김씨도 함께 왕비 효의왕후가 되었죠.
24세의 젊은 왕과 23세의 젊은 왕비. 이제 두 사람은 조선 팔도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죠.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우선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고, 그동안 쌓인 정치적 갈등들을 해결해야 했어요. 또 자신만의 개혁 정책들을 추진해야 했죠. 정조는 정말 부지런한 왕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정무를 봤다고 해요. 하루에 18시간을 일한 셈이죠. 그 유명한 일성록이라는 일기도 매일매일 빠짐없이 썼어요. 그런 바쁜 정조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효의왕후였어요. 왕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챙기고 건강을 돌보고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역할을 했죠. 효의왕후도 왕비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궁중 행사를 주관하고 후궁들과 궁녀들을 관리하고 왕실의 어른들을 모시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해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후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정조와 효의왕후가 혼인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거든요. 신하들은 물론이고 대비마마들까지 후궁을 드리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정조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왕으로서는 후사를 봐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효의왕후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고요. 결국 1778년 정조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첫 번째 후궁이 들어왔어요. 화빈 윤 씨였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해인 1779년에는 의빈성 씨가 들어왔어요. 그 유명한 성덕임이죠.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진 분이에요. 의빈성 씨는 1782년에 무뇨세자를 낳았어요. 정조의 첫 아들이었죠. 이때 효의왕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여인이 자신이 낳지 못한 세자를 낳았으니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리 없어요. 하지만 효의왕후는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빈성 씨를 잘 대해주고 무뇨세자를 귀여워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정조의 태도가 정말 특별했어요. 후궁을 두고 아들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효의왕후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효의왕후가 맨 앞자리에 앉았고 정조도 효의왕후에게는 늘 정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정조가 효의왕후를 중전마마 또는 왕후라고 부르며 항상 높임말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반면 후궁들에게는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했고요. 이런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효의왕후도 정조의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냈어요. 정조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들을 뒤에서 지지하고 왕실 내부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했어요. 예를 들어 정조가 수원화성을 건설할 때도 효의왕후가 많이 도왔다고 해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도왔고 공사 관련 업무들을 챙기기도 했고요. 또한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하고 학문을 장려할 때도 효의왕후는 여성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궁중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도록 격려하고 자신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죠. 이 시기에 정조와 효의왕후를 보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록 효의왕후가 자식을 낳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정조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훌륭히 해냈던 거죠. 정조와 효의왕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당시 조선의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는 어떠셨을까요? 영조는 정말 많은 후궁을 두셨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정순왕후와 재혼하기도 하셨죠.
왕비와 후궁들 사이에 갈등도 많았고요. 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어떠셨나요? 해경궁 홍씨와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도세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부부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정조는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왕으로서 후궁을 두긴 했지만 효의왕후에 대한 예우와 존중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첫째, 정조는 효의왕후와 대화할 때 항상 높임말을 썼어요. 왕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왕후께서 먼저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왕이 왕비에게 높임말을 쓴다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둘째,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할 때 효의왕후의 의견을 구했어요. 물론 여성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건 어려웠지만 정조는 사적으로 효의왕후와 상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중전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묻곤 했다는 거죠. 셋째,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항상 효의왕후를 최상의 예우로 대했어요. 후궁들이 아무리 총애를 받아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효의왕후가 항상 정조 옆자리에 앉았어요. 이건 왕비의 지위를 확실히 인정한다는 의미죠. 넷째, 효의왕후가 아플 때는 정조가 직접 돌봤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효의왕후가 병이 났을 때 정조가 밤새 간병을 하면서 중전이 나으실 때까지는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섯째, 정조는 효의왕후의 문학적 취향을 존중하고 격려했어요. 효의왕후가 소설 읽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좋은 책들을 구해다 주기도 했고, 효의왕후가 직접 소설을 필사하는 것도 응원해줬어요. 여섯째, 효의왕후의 친정 식구들을 잘 돌봐줬어요. 보통 왕들은 자식을 낳지 못한 왕비의 친정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쉬운데 정조는 김시묵 집안을 계속 우대해줬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조와 효의왕후 사이에는 정말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효의왕후도 그런 정조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효의왕후는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 늘 미안해했지만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정조를 도왔어요. 후궁들 관리를 공정하게 했고 궁중 살림을 알뜰하게 했고 정조가 정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어요. 특히 정조가 여러 정치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효의왕후는 변함없이 정조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정조도 그런 효의왕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개혁들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당시 궁중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정조와 효의왕후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정말 화목했다고 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관계가 24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권력과 욕망이 가득한 궁중에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 부부가 있었다는 게 참 감동적이에요. 정조의 24년 재위 기간 동안 두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1782년에 태어난 문효세자의 죽음이었어요. 정조의 첫 아들이자 조선의 미래를 이을 세자였는데 안타깝게도 1786년 겨우 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조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그것도 어린 나이에 잃었으니까요. 정조는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정무도 보지 못했다고 해요. 이때 정조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효의왕후였어요.
비록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효의왕후도 무뇨세자를 진심으로 아꼈거든요. 효의왕후는 자신의 슬픔을 뒤로하고 정조를 돌봤어요. 전하, 슬퍼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나라 일을 돌보셔야 합니다. 무뇨가 하늘에서 전하를 걱정할 거예요 라고 조용히 위로했다고 해요. 또 다른 시련은 끊임없는 정치적 위기들이었어요. 정조는 개혁 정치를 추진하면서 기존 기득권층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특히 노론 벽파들은 정조를 제거하려고 여러 차례 음모를 꾸몄죠. 1785년에는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정조를 독살하려는 음모가 발각된 거예요. 정유역변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는데 만약 이 음모가 성공했다면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을 뻔했어요. 이런 위험 상황에서 효의왕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밤마다 정조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조에게 전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조심하시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라고 당부했다고 하거든요. 또한 정조가 화성을 건설할 때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왜 그런 큰 공사를 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느냐고 비판했죠. 하지만 효의왕후는 정조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했어요. 화성 건설이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정조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재까지 털어서 공사를 도왔어요. 1795년에 화성행궁에서 열린 회가변도 정조와 효의왕후가 함께 만든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였어요.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였는데 효의왕후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무렵에도 여전히 후사 문제가 정조를 괴롭혔어요. 무뇨세자를 잃은 후 1790년에 순조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의빈 성씨가 아닌 수빈 박씨의 소생이었어요. 그리고 효의왕후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요. 주변에서는 계속 왕후가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지만 정조는 효의왕후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늘의 뜻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효의왕후를 위로했다고 해요.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던 거죠. 특히 1790년대 후반부터는 정조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과로 때문인지 자주 몸이 아팠거든요. 이때 효의왕후는 정조의 간병을 자청했어요. 궁녀들이 하면 되는 일인데도 직접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밤새 곁을 지켰다고 해요. 정조도 그런 효의왕후의 마음을 알고 더욱 고마워했어요. 내게는 중전이 있어서 다행이다. 중전이 아니었다면 벌써 쓰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해요. 1800년 6월 28일 정말 갑작스럽게 정조가 세상을 떠났어요. 불과 49세의 나이였죠. 현재 나이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너무 이른 죽음이었어요.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독살설도 있고 과로사설도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정조가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하루 18시간씩 정무를 보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런 생활을 24년간 계속했으니까요. 정조가 임종할 때 가장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효의왕후였어요. 의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효의왕후는 정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해요. 정조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중전아, 고마웠다. 나는 행복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비록 확실한 기록은 아니지만 정조의 평소 성품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법한 말이죠.
정조가 숨을 거두는 순간 효의왕후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궁중에서는 큰 소리로 곡을 해야 하는 게 예의였는데 효의왕후는 그냥 조용히 울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너무 슬퍼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효의왕후의 나이가 겨우 47세였어요. 아직 젊었는데 갑자기 남편을 잃은 거죠. 그것도 24년 동안 함께한 소중한 남편을 말이에요. 정조의 국장이 치러진 후 효의왕후는 대왕 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 순조를 도와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효의왕후의 진짜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졌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11살밖에 안 된 순조를 대신해서 효의왕후가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했어요. 더욱 어려운 건 정치적 상황이었어요. 정조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들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정조도 없는데 우리가 다시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정순왕후와 김조순 등 노론 벽파들이 세도 정치를 시작했어요. 효의왕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조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효의왕후는 정조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정조가 아끼던 책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정조가 좋아했던 음식을 제사 때마다 올리고 정조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그리워했어요. 특히 효의왕후는 정조가 쓴 글들을 정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가 만들어질 때도 효의왕후가 많이 도왔다고 해요. 남편의 업적을 후세에 제대로 전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효의왕후에게는 하나의 위로가 있었어요. 바로 순조였어요. 비록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정조의 아들이니까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순조도 효의왕후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의왕후의 말년은 쓸쓸했을 거예요. 24년 동안 매일 함께했던 사람이 없으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전화 없이 하루를 보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21년 효의왕후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대왕 대비로서 공식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인 권력은 세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갔어요. 효의왕후는 주로 왕실의 어른으로서 의례적인 역할만 했죠. 그 대신 효의왕후는 정조의 기억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조가 남긴 글들을 정리하고 정조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정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글로 써내려갔어요. 효의왕후는 정조의 기일마다 빠짐없이 제사를 지냈어요. 정조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정조가 아꼈던 책들을 제상에 올리고 정조와 함께 지었던 시를 읊으며 그를 그리워했어요. 또한 정조가 세운 화성도 자주 찾았어요. 전하와 함께 걸었던 이 길을 다시 걷고 싶다면서 화성 행궁을 여러 번 방문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정조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혼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효의왕후의 말년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인 건 그녀가 끝까지 정조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조선의 대비들 중에는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관심사를 가지거나 권력 욕심을 부린 경우도 있었는데 효의왕후는 오직 정조 하나만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1821년 4월 4일 효의왕후가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전하를 만나러 간다. 21년 동안 기다렸다. 효의왕후의 마지막 소원은 정조와 같은 곳에 묻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효의왕후는 정조가 잠들어 있는 건릉에 함께 묻혔어요. 지금도 화성에 가시면 건릉을 볼 수 있어요. 정조와 효의왕후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능이에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분은 함께 계신 거죠. 이렇게 정조와 효의왕후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21년간의 그리움 끝에 다시 만나서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정조와 효의왕후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감동받았어요. 요즘 세상에는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조와 효의왕후의 사랑은 그런 것과는 달랐어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정말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켜주는 의리,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애정.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조가 효의왕후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왕이라는 절대적 권력을 가졌지만 효의왕후에게는 항상 정중했고 존중했어요. 그리고 효의왕후도 그런 정조의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했고요. 요즘 부부들도 이런 모습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평생 동안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게 바로 부부의 참모습이겠죠. 그리고 효의왕후가 정조가 죽은 후 21년 동안 보여준 모습도 정말 숭고했어요. 혼자 남겨졌지만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남편의 업적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마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가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조와 효의왕후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조선시대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혹시 들어보고 싶은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도 정조와 효의왕후처럼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